개미스쿨 시간 신한투자증권 프리미어 센트럴 금융센터 곽상준 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테슬라 이야기, 또 레버리지 투자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한국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미국 주식 중에 엔비디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최근에 낙폭이 큽니다. 변동성도 커졌고요. 네. 이 회사는 이제 괜찮은 가격까지 떨어진 거죠. 오히려. 네. 여러분 심리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막 140달러 때도 싸다고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적정가라고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회사가 이제 이번에 주당 0.89달러의 돈을 벌었어요. 네. 근데 이제 매 분기마다 어떻게 지금 이익이 증가하고 있냐면 대략 0.07센트 내외로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이제 1년간 이 회사는 한 3.5에서 3.9 사이 어디쯤 주당 이익을 연간 거두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주가 112달러가 어느 정도냐면 약 30배 정도 수준이에요. 네. 이 회사가 최근에 30배까지 떨어진 적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실적이 올라오면서 주가는 과거보다 올라와 있지만 실적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익 대비 주가가 예전보다 오히려 좀 낮아졌습니다. 네. 옛날 오히려 90달러 때보다 더 싸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이 정도면 적정가라고 보는 이유가 미국의 10년 평균 이익 대비 주가 지수가 보통 한 18배 내외쯤 합니다. 네. 10년 평균이 그렇습니다. 일반 주식들이. 근데 이제 이 회사의 경우는 총 매출 대비 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서 이번 다음 분기에는 한 70%대 총 매출 대비 이익률이 75%까지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익률이 매우 뛰어난 회사이기 때문에 현재 성장 추세를 유지한다면 일반적인 기업에 비해서 좀 비싸게 받더라도 비싼 게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업이익 한 10% 내는 회사하고 보다는 당연히 비싼 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회사다라고 보여지면 평균의 2배 정도 내외로 움직이는 거는 가능한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7, 18배가 미국의 평균이라면 이 회사 30배 정도 수준이니 그렇게 비싸진 않다라고 네. 저는 계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도 실적이 좋고요. 네. 회사 말로 올해는 당연히 좋고 내년까지도 지금 매출이 정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약간의 이탈 조짐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들의 투자는 그냥 예상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실적 자체로는 그렇게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가 꺾이느냐? 소위 말하는 감정선, 센티멘트가 조금 꺾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서프라이즈한 결과를 보여줬었는데 더 이상 시장을 깜짝 놀래킬 만한 결과는 나오지 않고 어떻게 보면 시장의 예상치를 충족한 실적이 나오면 오히려 또 이제 주가는 먼저 올라갔던 것들이 이제 반락될 수도 있는 거죠.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큰 것 같아요. 한 회사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뭘 얼마나 더 바라는지 모르겠어요. 총 매출 이익률이 70%가 넘는 회사를 네. 더 잘해라 해버리니까 이거는 본인들이 더 잘하고 싶어도 세계에 공장이 없어가지고 만들지를 못하거든요. 그럼 만드는 쪽쪽 다 팔리고 있고 예약 선예약 다 끝났고 그 예약이 이제 내년치까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회사 그러니까 그만큼 주식시장이 너무 뜨거웠던 거예요. 이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너무 컸고 그래서 기대감을 자꾸 먼저 반영하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기는 게요. 투자자들이 회사 같은 데 탐방 가보잖아요. 네. 제가 이제 그룹으로 탐방을 가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 회사를 이미 투자한 친구들은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그 회사한테 앞으로 이 회사 이렇게 되죠? 이렇게 물어봐요. 아, 기대하는 대로. 네. 근데 회사는 그럴 마음이 없어. 아니 저희 아직 그건 아닌데요. 그렇게 됐으면 좋긴 하겠는데요. 근데 그 참 오묘하죠. 투자자는 투자를 내 돈을 넣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잘 되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회사가 아직 준비도 안 된 미래를 그리고 있어요. 그런 일이 인간 세상에서 나타나는 허다한 일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실전에 대한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 주식 투자자들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꾸준히 하고 있고 전 세계 최고 캐퍼를 다 써가지고 실제로 TSMC에서 과거에는 제일 큰 고객이 TSMC에 누가 제일 큰 고객이었냐? 애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엔비디아로 바뀌었습니다. 네. 절반을 엔비디아가 이익의 절반을 엔비디아에서부터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중요 라인들을 TSMC가 다 얘네들한테 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라 이러는 거야. 왜냐하면 투자한 사람들의 꿈이 더 컸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게 이익 증가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니까 처음에는 우와 이러다가 그것도 좀 아름다운 경치도 처음에 딱 보면 우와 멋있잖아요. 네. 저도 그런 경험 한 번 했는데 보라카이 해변 가면 처음에 가면 우와 하고 탄성이 나와요. 두 번째 날도 가요. 두 번째 날 우와. 세 번째 날 가면 와. 네 번째 날 가면 좋네. 익숙해졌고.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네. 사람이 감정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프라이즈를 사실상 매번 했는데 처음에는 우와 이러다가 두 번째는 역시 대단해 이러다가 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못한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너무 많이 가졌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112달러 이 정도면 오히려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까지 떨어졌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떨어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가격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앞서 우리가 심리 얘기 상당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떨어지면 못 사실 거고 올라가야 사게 될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원래.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엔비디아랑 최근에 많이 비교되는 기업이 이제 브로드컴입니다. 네. 여기도 이제 반도체 설계하는 기업인데 브로드컴은 지난주에 실적이 꽤 괜찮게 나왔습니다. 네. 시장 서프라이즈로 나오면서 나스닥 급락하는 날에도 크게 반등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엔비디아를 보면 이제 AI 전용 칩의 어떤 증가율, 증가세는 좀 네. 둔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브로드컴이 하는 이른바 이제 주문형 반도체 시장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좀 비교해 보자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실제로 가장 잘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브로드컴이 주문형 반도체 원래 이 회사는 통신칩 전문 회사예요. 근데 이제 주문형 반도체도 했는데 이제 거꾸로 주문형 반도체 사이즈가 커지고 있는 거고 그게 정말로 실제로 될 거야? 이 회사 그냥 통신칩 아니야? 이런 의문들이 있었는데 지금 두 분기를 통해서 계속 이익과 매출이 증가하면서 확실히 그걸 보여줬고 네.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문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회사는 그럼 확실히 AI 가속기에 중요한 회사가 되네 하고 사람들이 인식을 한 거고 엔비디아보다 그렇게 썩 비싸지 않았어요 이 회사가.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보다 약간 비싸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기대감은 많아서 빠르게 오르긴 했습니다만 엔비디아 정도 수준이야라고 했는데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주가가 엔비디아 수준까지 올라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엔비디아 수준이라는 건 액면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익 대비 그 주가 수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 밸류 평가를 엔비디아만큼 좀 높게 쳐주기 시작했다. 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요거는 이제 국제적인 이슈인데 앞에서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이야기도 하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그 보도 보니까 화웨이가 유령 기업을 통해서 TSMC AI 반도체 200만 개 이상을 확보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미국의 그 전략 국제문제 연구소라고 하는 싱크탱크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은 했으나 물증은 없었던. 네. 근데 그러면 미국이 제대로 이 반도체 측면에서 특히 이제 AI 기술 측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게 맞나? 안 네. 통하는구나. 또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는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한국도 미래가 밝죠.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네. 엄청나게 뛰어나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만 많이 열어주면 한국의 나라가 작아도 잘 될 수 있다. 요즘은 이제 진짜 모든 게 사람이다라는 건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미국의 저명 대학교의 IT 학과에 가보면 네. 노란 머리보다 까만 머리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네. 중국 사람, 뭐 인도 사람. 한국 사람, 뭐 일본 사람 이런 친구들이겠죠. 근데 지금 미국에 현지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친구들이 지금 취업하기가 되게 좀 예전보다 까다로워졌어요. 게다가 중국 사람들은요. 미국에서 취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석사도 있고 박사도 있고 박사 후도 있고 막 이런데 박사 후 정도 했는데 미국에서 자리를 못 잡는다? 그럼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투자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아하. 예. 그럼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중국에서 첨단 기업, 일반 기업들의 월급은 한국보다는 현저하게 작습니다. 뭐 네. 지방 가면 뭐 월급 50만 원 주기도 하고 뭐 큰 도시는 한 150만 원 주기도 하고 그게 일반적인 흐름인데 이런 그 첨단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에 대한 대우는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뭐 스탁 옵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주죠.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라는 껍데기가 있기 때문에 이 자꾸 공산주의 국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중국에 가끔씩 가면서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서 깨달은 게 이 나라는 돈이 귀한 나라지 사람이 귀한 나라는 아니긴 해요. 인구가 예. 많으니까. 사람이 흔해. 너무너무 흔해요.
그래서 사람 귀한 줄은 모르는데 이 돈에 따라서 움직이는 흐름이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미국처럼 완전히 자본화된 나라예요. 제가 이제 갈 때마다 느끼는 흐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벌어야 된다고 마음을 먹고 사람들 땡길 때는 그만큼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다시 중국으로 컴백하는 경향이 높죠. 과거보다 점점. 근데 이 친구들이 시간을 들이고 계속 무언가를 하면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번 건은 엔비디아 칩을 뺀 게 아니고 지금 저도 알아보니까 이 로직 다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기술적으로 하면 이제 되게 어려운데 그 밑바닥 판이에요. 네. 그 이 반도체는 막 적층을 해서 만들거든요. 근데 제일 바닥판에 연산을 해주는 로직 다이라는 걸 써요. 네. 그건 디램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반도체들이 그런데 이 로직 다이를 TSMC에서부터 산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화웨이 칩을 얹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최근에 이와 유사한 뉴스가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가 이 HBM 만들 때 기초되는 로직 다이를 TSMC한테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거부했습니다. TSMC가. 그러니까 로직 다이를 어떻게든지 구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중국이 네, 화웨이가. 예, 그래서 화웨이가 그 위에다가 자신들의 칩을 만들어서 그걸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흐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꾸 옛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국에 대한 생각이 이제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중국이 뭘 만들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이런 쪽에서는 첨단 기술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기술 굴기가 그냥 헛된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거는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1935님이 중국에서 유학하고 4년간 일하다 돌아왔는데요. 중국은 한국보다 더 자본주의가 맞는 것 같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정말 없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네. 또 우수한 인재들, 심지어 그 딥시크 만들었던 그쪽 엔지니어들의 연봉이 뭐 10억 뭐 이렇게 네. 육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재들이 또 그쪽으로 쏠려가고 있고 또 제3의 길을 찾고 있고 반도체 그런 통제 당하는 그 중에서도 말이죠. 끝내기 전에 간단하게 요거 좀 여쭤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가상자산 뭐 깊이 있게 좀 여쭤보면 좀 그렇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가상자산 서밋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가상자산은 내림세더라고요. 좀 많이 뭐 선반영이 돼서 그런 걸까요? 좀 가상자산 시장에서 실망들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가상자산 주가가 가장 많이 가격이 제일 많이 올랐을 때는 앞서 언급을 드렸던 재무장관의 스캇 베센트가 재무장관으로 지명이 되면서 가장 많이 올랐어요. 네. 이 사람이 이제 가상자산 그냥 옹호론자가 아니고 투자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거다 했는데 저도 되게 충격적인 게 이 금융권에서 일하던 사람이 메인스트리트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자기 입으로 했다는 사실이 되게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예. 금융보다 실물 경제가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뭐랄까 미국을 정말 살려야 되겠다로 굳건하게 마음 먹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월달 후반부터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미국에 나오는 뉴스들을 확인해 보니까 네. 만약에 그렇다면은 뭐 어느 정도 가격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는 있는 거죠. 서밋하고 하는 걸 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주식시장하고 뭐 따로 떨어뜨려서 그것만 막 발전시키려고 뭐 어떤 온갖 일을 다 한다?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게 될지. 예. 그러게요. 그래서 최근에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고 한데 모르겠습니다. 코인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가격을 또 예측할 수가 없는 영역이 너무나 심하니까 우리 시장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체크를 하고 이야기를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국내 증시는 지금 현재 코스피는 0.5% 오른 2,576, 코스닥은 0.12% 내린 726.8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좀 낙폭을 많이 좀 좁힌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프리미어 센트럴 금융센터 곽상준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